시청자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경제 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현재 한국 경제는 부동산 과열로 인한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 대출이 1666조로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63.2%가 고소득층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저금리다 보니까 고소득층뿐만 아니라 중고소득층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저소득층들은 투자는커녕 생활자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살림살이가 쪼그러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값 거품이 꺼지면 경제 전반 충격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부에서는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이 연쇄적으로 폭락이 이루어진다면 대출 부실 문제가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 전반의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자산 양극화와 팬데믹 사태 위기 상황은 포퓰리즘의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요즘 이재명 후보지요, 경기도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100%를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여야 주자들은 형평성 손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네거티브 공방이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뉴 포퓰리즘 전략이 아닐까요? 정치 공학적으로 따져본다면 표심을 얻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의 삶 전체를 책임지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단지 국가는 소외계층들을 돕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과연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올까요? 오늘날 부동산 과열은 70년대 석유파동, 90년대 외환위기, 그리고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지금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 격화에 거기에다 팬데믹 사태로 세계 경제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은 물론 원자재값 오름세로 물가 인상이 견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내수 강화로 국내 수출에도 크나큰 타격이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정부가 물가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불확실성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팬데믹 장기화 사태로 실물 경제가 받쳐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자산가치 상승은 자산 양극화로 상실감과 허탈감, 그리고 위기감을 조성하면서 사회 불안정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명목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민 순자산 배율은 2007년도 말에 7.8배에서 지난해 9.2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즉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소득이 있는 사람보다 더 빠르게 부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과열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바로 저금리 정책입니다. 현재 저금리는 지금 1년 5개월 동안 동결된 상태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를 2017년 11월을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 4월에 164.9까지 올랐습니다. 즉 3년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65%가 올랐다는 증거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데 이전까지는 20년이 걸렸다면 지금은 33년이 걸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꺼진다면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정이 우려됩니다. 지난 1년 5개월 동안 저금리 정책으로 가계부채가 지금 위험한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와 기업, 정부 부문의 부채가 무려 5천조에 육박합니다. 2008년부터 12년간 145%의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세계 평균 증가속도 31%보다 무려 4배 이상 빠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국가 부채가 300조 이상 증가했습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 유지 경고 등이 커진 것입니다. 내년 본 예산은 올해보다 7.5% 증가한 600조를 편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초슈퍼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버블 붕괴는 일본에 잃어버린 20년을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팬데믹 사태 이후 급증했습니다. IMF는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성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가계부채 증가로 제2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미국의 2분기 가계부채가 3,130조 달러인데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세입자들은 집세를 못 내게 되면 임대사업자들은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국제 금융시장에는 신용경색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인 경제 위기를 맞게 되고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가든 파산자가 속출될 것입니다. 이렇게 실물 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 금리 조정도 난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하루빨리 정치권에서 위축된 실물 경제를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산 양극화와 팬데믹 사태 위기 극복이라는 명분으로 포퓰리즘 정책이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팬데믹 사태로 직접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선별해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근 국회와 정부는 국민 88%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죠. 진영 논리의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로 포퓰리즘입니다. 국가의 미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에 대안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문제라든가 산업과 노동개혁에 연금개혁까지 모두 시급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에 쏟아부은 돈이 무려 380조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2006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1.13명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0.84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서울은 0.64명으로 대폭 떨어졌습니다. 엄청난 지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청년층들이 교육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집중하다 보니 그 젊은이들이 과도한 경쟁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결혼을 못합니다. 비혼과 그리고 결혼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혼 등을 선택하다 보니까 출산을 기피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산시장을 먼저 과열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재정 균형 방안을 수립하고 외환 보유고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합니다. 팬데믹 사태 이후에 비대면 산업이 성장하듯 산업 구조가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렇다면 산업계뿐만 아니라 노동계가 모두 발맞춰서 함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훌륭한 인재 자원을 가진 나라입니다. 정치계가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상생하여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기후변화와 환경변화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응 그리고 공공서비스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한정된 자원을 정부 그리고 여야가 모두 공동으로 활용하여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그리고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면 국민들의 만족도는 증가될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만족도가 증가하게 되면 행복한 국민이 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행복한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